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입니다. 의사 선배 동료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나마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걸 디지털 스킨십이라고 그 표현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정말 이런 좋은 기회, 디지털 스킨십을 통해서 좀 더 친숙하고 그리고 좀 더 많은 고민들 공유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유럽으로 그렇게 가게 된 이유는 현실 정치를 떠난 그 상태였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한 것이 2012년 9월입니다. 그런데 2012년 9월부터 정치를 시작해서 2018년 8월 정도까지 현실 정치에서 몸을 담고 있다가 좀 더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울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독일로 가게 됐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보면서 배워 나가는 것이 아무래도 더 많이 배울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마침 그 세계적인 연구소,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있습니다. 정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돼서 9월 달에 바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독일에서도 뮌헨이었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연구소 하나만이 아닙니다. 약 80여 개의 연구소의 모임이고요. 그 독일의 여러 도시마다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는 물리, 어떤 도시는 화학, 이런 식으로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들이 독일 전역에 있는데 제가 갔던 그 뮌헨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혁신, 이노베이션 담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순수과학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과학이라든지 법학이라든지 경영학도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다루는 주요 분야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이 바로 막스 플랑크 연구소 헤드쿼터인 동시에 또 혁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였던 겁니다. 거기 가서 일단 자리 잡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미국과 또 독일을 포함한 유럽이 가장 큰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대중교통입니다. 미국에서 연수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차를 사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가지고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인접 국가에서도 그 다양한 철도라든지 또 그 도시 내에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아주 편리하게 값싸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뮌헨에서 1년 살면서 교통 정기 승차권을 끊었습니다. 1년에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를 내면 무제한으로 지하철, 그 다음에 버스, 트램 모두 다 타고 이렇게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아주 다른 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가 말씀드렸던 의료보험입니다. 미국은 의료비가 워낙 비싼 데다가 의료보험 가입하는 것도 그 자체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스탠포드 법대에 있을 때 그때 한 달에 한 400불 정도 의료보험료를 냈던 것 같아요. 독일은 얼마나 냈나? 한 100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의료보험을 하더라도 다 커버가 되지는 않아서 돈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유럽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의 다 보험료로 다 커버가 되고 그 자체도 굉장히 쌌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신 그 이유도 미국에서의 의료 체계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불행한 사태가 생긴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또 유럽은 유럽대로 공적인 그런 의료보험 제도, 의료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게 가지는 한계성,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의료기관 수 자체가 그렇게 충분하게 투자가 되지 않다 보니까 또 거기는 거기대로 국가가 정말 치료할 수 있는 그 수를 넘어서면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의료 체계가 다르다는 점,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물가입니다. 미국 물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캘리포니아 물가 비싸고
뉴욕시티는 그보다 더 비싸고 그렇습니다. 근데 독일은 유럽에서도 물가가 그래도 좀 비싼 편인 나라이고 그 중에서도 뮌헨이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베를린보다 뮌헨이 집값도 물가도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런데도 제가 슈퍼마켓에 제가 장보기 담당이어서 슈퍼마켓 가서 장을 볼 때 뭐 소세지 사고 야채 사고 뭐 가득하게, 그래서 양손에 무겁게 이렇게 들고 오면 그게 15유로밖에 안 했습니다. 거의 2만 원 돈 정도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 장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2만 원어치 사진을 찍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줬죠. 이거 한국에서 살려면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여러 가지 마트 가가지고 장을 보면 별로 산 것도 없는데 10만 원 훌쩍 넘지 않습니까? 독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도 2만 원 넘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독일이 우리보다 여러 가지 국민 소득도 높고 잘 사는 나라이고 한데도 그렇게 생활 물가는 우리나라의 반 내지는 반의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교육비입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교육비가 공짜입니다. 그건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도 다 공짜입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등록금이 제일 비싼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살았을 때, 그리고 유럽에서 살았을 때 그 경험들을 이렇게 보면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이 4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차를 사지 않아도, 그리고 또 의료비 자체가 굉장히 싸고, 의료보험 비도 굉장히 싸고, 그리고 생활 물가도 굉장히 싼 데다가 아이들 대학에라든지 또는 학교 보낼 때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런 점들을 보면 그런 체계들은 미국보다 훨씬 더 저는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유럽이 훨씬 더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독일을 공부하는 동인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살아보니까 우리가 국가가 처음 발전할 때 대부분이 미국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가 발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 장점, 특히 법 같으면은 독일법을 일본이 따오고 일본의 법을 우리가 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런 법 체계들은 유럽 쪽 대륙법 이런 쪽이 더 많았습니다만 IMF 외환위기 거치면서 훨씬 더 미국적인 특성들이 강화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정답은 아니고 우리도 이제는 어느 정도 반석에 반열에 올라섰으니까 꼭 미국적인 그런 제도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나라들의 장점들을 이렇게 따면은 그 나라들이 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하고 좌충우돌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과정 없이 좋은 제도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던 귀중한 1년 정도였습니다. 독일에서 살아보면서 독일 사람들이 제가 그냥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독일 사람 특성을 몇 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저한테 인상 깊었던 독일인들의 특징이 3가지 정도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에 근거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독일의 총리, 메르켈 총리까지도 물리학 박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이과 출신이 국가 지도자가 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독일에 굉장히 큰 경쟁력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도 독일이 굉장히 앞서 나가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그리고 또 확진자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로 통계가 나옵니다만 지금 현재 처리해 나가는 이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갑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극복되려면 백신이 나오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뭐 예전보다는 좀 더 빨리 만들어서 한 1년 반 정도 걸릴 거라고들 예상을 합니다만, 내년 여름이라고 치면 우리 이제 겨우 한 3분의 1 정도 온 거 아닙니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또 우리 정부가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잘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지금 절반도 못 온 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인데, 독일이 굉장히 좋은 모델 국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 일반인 대상으로 무작위로 항체 검사를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독일이 제일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확진자들 이외에도 무증상 감염해서 지나간 사람들이 일반 파퓰레이션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런 것들도 이미 다 알고 그 과학적인 데이터 하에서 그걸로 추세를 보면서 조금씩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그러니까 사회를 조금씩 열어가는 그런 일들을 조금씩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은 참 본받을 만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메르켈 총리도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그 담화가 나옵니다. 정기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담화를 하는데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처음에는 그럽니다. 전 국민의 70~70%가 걸려야지 끝날 거다. 그게 사실 과학적인 그런 허드 이뮤니티에 대한 설명이긴 합니다만, 처음 듣는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선은 근거 없는 낙관을 퍼뜨리기보다 냉정한 현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극복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국가 지도자일 건데, 그 메르켈 총리 담화는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참 감동했고, 그렇게 우리도 이제는 그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또 단합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 반하는 게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런데 가짜뉴스에 대해서 독일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엄격할 겁니다. 2018년, 2년 전에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짜뉴스를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게 걸리면은, 그러니까 고의로 그렇게 방치했다는 게 이제 발각이 되면은 그 벌금이 5천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 600억이 넘습니다. 거의 파산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로 해야지 아마 멈출 겁니다.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선 독일인들의 첫 번째 특징이 그렇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가짜뉴스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다는 게 독일인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저는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길에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주위에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도 않는데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먼저 증인을 서주겠다고 하는 나라가 독일이랍니다. 사실 그거에 어떻게 보면 귀찮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희생이 많이 따르는 일 아닙니까? 독일도 마찬가지로 그 교통사고의 증인이 되면 경찰서나 또는 법원에 출석해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그런 일입니다. 개인적인 희생이 많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독일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서로 나서서 증인을 서주겠다고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그 사람들은 나도 교통사고를 낼 수가 있는데 그때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그게 아마 독일의 그 공동체 의식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에피소드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독일은 그런 공동체 의식, 우리나라도 그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대구에서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 제가 직접 대구 동산병원에서 목격했던 그런 부분들, 그때는 그 전국에서 그 조그만 과자라든지 커피 캔이라든지 어떤 초등학생들은 격려 편지들 다 보내고
그 마음이 모이는 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말 마음 따뜻한 공동체 의식, 함께 이겨내자, 대구 힘내라, 그런 메시지들 감동적이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는 독일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또 독일에서 그 독일 국민들의 특징, 그 세 번째는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 즉 이 나라가, 이 땅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땅이고, 내가 죽고 나서도 우리 아이들이 그 불편함 없이 아주 잘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게 부모로서 가져야 될, 또는 앞 세대로서 가져야 될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독일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그게 정치에서 드러날 때 그때가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도화가 되고 실제로 정부의 정책들이 모두 다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강력하게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독일은 그 정부 차원에서 보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 부채. 국가에서 부채를 늘리는 것은, 빚을 얻는 것은, 빚은 언젠가 누군가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빚을 늘리면 그 빚으로 얻은 돈을 쓰는 거는 지금 현재 세대고요. 그 빚을 갚는 거는 그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 생각해 보시면 그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또 보면 그 부모가 빚을 막 얻어서 막 쓰고 난 다음에 죽고 나서 아이들이 다 갚으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부모 자격 없다고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개인일 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현재 정부가 계속 무책임하게 빚을 늘리면은 우선은 그 돈을 풀면은 인기가 있겠죠. 정치적으로 표받기 쉽겠죠. 그러면 모든 혜택들은 다 지금 현재 정부, 지금 세대가 다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빚을 누가 갚습니까? 그 다음 세대, 다음 정부가 갚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야말로 저는 모럴 해저드라고 생각합니다. 흥청망청 쓰고 우리 아이들한테 빚을 다 정말 떠넘기는 폐륜 부모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근데 독일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빚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부뿐만 아니라 대중이 굉장히 반대합니다. 심지어 노르웨이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는 북해에 그 엄청나게 많은 석유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부펀드라고 하죠. 나라가 가진 돈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도 전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노르웨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중에서 이자만 우리 세대가 쓴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금을 까먹지 않는 한. 근데 노르웨이는 오히려 이자도 다 안 쓰고 축적합니다. 그래서 원금이 계속 쌓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요. 그게 진정한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 정말 건국 이래 이렇게 국가 부채가 빠르게 급속하게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이죠. 코로나19 정말 어려운 분들, 정말 물 빠진 사람들 빨리 구해서 빨리 살게 만들어야 되는 게 또 국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에 빠진 분들만이 아니라 물가에 있지도 않는 분들에게까지 전 국민 다 지금 재난 구호금을 줬지 않습니까? 받으면 좋죠, 사실.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전부 국가의 빚이고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시 또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국민이 뭐 잘못이겠습니까? 그렇게 막 선동하고 인기 얻으려고 인기 영합하는 정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우려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독일 정부에서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책 두 번째가 바로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 때문에 공장 가동이 중단되니까 미세먼지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요즘 다시 미세먼지가 서울에서 오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과
환경과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녹색 성장, 뭐 그린 뉴딜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니까 계속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경제 발전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그 환경을 오염을 시킬 수밖에 없는 쪽으로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문제점인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독일 같은 경우도 이런 그 환경을 해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는 게 또 부모 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굉장히 또 강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 독일 사람들이 1년 정도 같이 생활하면서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느꼈던 독일인 뭐 물론 장점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남 흉볼 게 있습니까? 오히려 잘된 점들을 보고 그걸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점만 보자면 3가지 정도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정말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방식들이 중요하다는 그런 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정말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반영이 돼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현 세대가 모범을 보이는 그런 점들이 참 인상 깊고 우리나라가 이런 3가지 점은 배울 만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1년 동안 꾸준하게 했던 일들이 많은 사람들, 특히 다른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만나려고 하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력서를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거의 100% 다 약속을 잡아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게 제가 뭐 경력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제일 그분들이 인정하는 경력이 Presidential Candidate, 그러니까 그 대선 후보 출신이었다는 거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그 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어쨌든 많은 국민들을 대표를 하고 그분들의 열망을 이루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던 국가의 자산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존 맥케인 아시죠? 그분이 뭐 정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경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베트남 전쟁에서도 영웅이고 정치인으로서도 상원의원으로서도 존경받을 일을 많이 하고 했는데요. 그분 돌아가셨을 때 그 이력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력이 Presidential Candidate였습니다. 그분이 선거에서 실패했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경력이 아니고 그분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경력이었던 겁니다. 그게 그 서구, 미국이라든지 또는 유럽에서 그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만나느라고 제가 13개월 동안 독일에 있으면서 14개국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만날 때 저는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메모를 한 것들, 그 다음에 받은 자료가 나중에 보니까 박스로 3박스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3박스 다 정리하다가는 한국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중에서 5나라만 골라서 정리를 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올 1월에 출간된 책인데요.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말한다.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나라들, 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5개 나라에서 거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람 만났던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게 그냥 그 나라로만 그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다 뽑아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토니아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에스토니아가 위치는 핀란드는 아실 겁니다. 저기 북부 쪽에 3개국 중에서 제일 동쪽에 있는 그 나라거든요. 저 지도를 보시면
스웨덴, 노르웨이, 그 다음에 옆에 핀란드가 있는데요. 그 핀란드 바다 건너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에스토니아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인구가 한 120만 명? 그러면 우리나라 수원시 인구가 130만 명이니까 수원시 한 시보다도 더 작은 규모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놀라운 게요. IT 최강국입니다. 유럽 전체에서도 최강국이고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보다도 더 앞서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인가? 이 나라가 소련 연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1991년, 그러니까 만 29년 전에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불과 3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토양도 척박하고 자원도 없고 이 나라가 우리가 살아갈 길은 무엇인가? 우리는 IT 쪽에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걸겠다. 그 방향을 하나 잡고 비전을 세우고 그렇게 30년 동안 노력한 결과 지금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수준 높은 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게 됐고 또 그 나라에서 CIO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암 크루트라는 제가 만났을 때 만 35세였는데 국가 CIO였습니다. CIO는 Chief Information Officer라는 약자이고요. 그게 앞으로 IT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미리 다 자기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일종의 로드맵을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 IT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CIO인데요. 이 에스토니아는 국가 CIO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감탄한 것이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 제가 만났을 때가 만 35세인데 그 사람이 20대 말부터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모든 전권을 맡기고 그랬던 것이 참 인상이 깊었고요. 근데 더 인상 깊었던 건 무엇이냐? 에스토니아가 대표적인 게 블록체인이거든요. 블록체인은 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정부에 도입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굉장히 투명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부를 아주 신뢰를 하게 됐습니다.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다 이제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크하러 많이 왔답니다. 근데 도입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제가 물어보니까 너무 투명해서 조금 이렇게 숨기고 싶은 정부들이 아무도 그걸 도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에스토니아로부터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로부터 받았던 그런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하나만 꼽으라면 투명성입니다. 투명하게 모든 자료들을 국가안보와 직결되지 않는 건 다 공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굉장히 정부를 신뢰하게 되고 정말 부정부패가 존재하기가 힘들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게 빅데이터 산업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빅데이터 산업의 근간은 정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정말 경제 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게 정부 개혁 혁신의 시작이 아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많은 것들이 정말 바뀌고 모든 것들이 리셋 될 텐데 그때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 꼽는다 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투명성 강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